안녕하세요. 기술지원부 악고 차장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밀 스탠더드를 솔리웍스 시뮬레이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동 해석이기 때문에 솔리웍스 시뮬레이션에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적용 방법, 어디까지 적용 가능하며 제한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목차는 화면과 같습니다. 주로 선형 동적 해석과 밀 스탠더드 810H 기준을 솔리웍스의 적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밀 스펙이라고 자주 부르기도 하죠. 비슷한 용어들이 몇 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밀 스탠더드, 밀 스페시피케이션 등이 있습니다. 미국 국방성에서 개발한 시험 규격이며 군사 용도뿐만 아니라 일반 전기 전자제품, PC 같은 설계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밀 스탠더드는 기본적으로 먼지, 고온 저온 환경, 고도, 습도, 압력, 낙하, 충격, 진동 등의 테스트 기준으로 진행하여 사용자의 실수나 또는 이동과 환경 등을 기준으로 하는 다양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극한 환경 조건에 무기 또는 장비가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사용에 문제 없도록 제품 설계를 하기 위한 규격입니다. 구조 측면에서 시험 테스트는 주로 진동이기 때문에 진동에 자주 쓰는 용어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G입니다. G는 중력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진동 측정할 때 자주 사용하는 진동 크기를 표현해주는 단위입니다. 물론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측정해도 되지만 자주 G로 표현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RMS인데요. RMS라는 것은 말 그대로 루트 민 스퀘어의 줄임말이지만 전류, 진동 등 신호 데이터 처리할 때 자주 사용하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수학적인 식으로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본 수학식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죠. 루트 있고 평균 민 있고 그리고 해당 어떠한 신호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RMS가 왜 중요할까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예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나라마다 전압이 다르죠. 한국 같은 경우 220V입니다. 이 220V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AC 전류에 대한 전압을 보시면 픽 값이 있습니다. 이 픽 값이 220V라는 것일까요? 이 220V라는 것은 바로 전압의 RMS 값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한국의 전압 RMS 값은 220V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전압의 크기 또는 어떠한 신호의 평균 크기를 RMS로 표현합니다. 왜 신호의 픽 값으로 표현 안 하고 RMS로 하는 것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이클을 보시면 화면과 같은데요. 사인파 형태의 전압 신호이기 때문에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픽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값이 0으로 화면과 같이 나타납니다. 마이너스 픽 값을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전체 제곱한 후 평균 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더 이상 0이 아닙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픽 값을 기준으로 평균 값을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 값을 제곱한 후에 평균 값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RMS 값의 기본의 시작입니다.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화면과 같습니다. RMS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는 P 값이
RMS보다 크기는 크지만 RMS 값으로 평균 크기를 표현합니다. 그럼 동일한 내용이 진동 신호에 간단하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진동 측정 데이터가 있습니다. 진동 신호가 통계적으로 보면 평균 값이 거의 0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양쪽에 제곱한 후에 전체 데이터를 양수로 만들고 평균을 구합니다. 스퀘어 루트 결과가 바로 해당 진동의 RMS 값으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본 진동 측정 데이터가 Y축이 아직 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이 시간 도메인 측정 데이터의 바로 밴드위스 주파수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진동 해석에 자주 부르고 있는 PSD 값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 PSD 플러스에서는 Y축 단위가 익숙하기에 어려울 수 있지만 G 스퀘어 per Hz로 나타납니다. 가속도와 관계 있기 때문에 ASD라고 부르기도 하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단순한 G 값이 아닌 GRMS 값입니다. 중력 가속도 G가 RMS로 계산된 값입니다. 밀 스탠더드 또는 대부분의 랜덤 바이브레이션 규격이 거의 PSD 하중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PSD에 대한 추가 내용입니다. 내용이 중요하고 워낙 많아서 간단하게 추가 내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떠한 진동 데이터가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이 진동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이렇게 우측과 같이 데이터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데이터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데이터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dispersion 또는 데이터의 분산입니다. 평균 지점에서 데이터 포인트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진동의 크기를 표현해 주는데요. 화면과 같이 통계와 관련된 용어들이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동의 크기 또는 에너지가 평균 민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률식으로 계산하고 RMS로 표현하게 됩니다. 먼저 진동 크기를 알기 위해서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시그마 값입니다. 고시언 디스트리뷰션에 따르면 약 68% 진동 에너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구간 안에 있고 2 시그마, 3 시그마 등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구조 해석, 랜덤 바이브레이션 구조 해석 결과는 1 시그마 결과이며 2 시그마 결과는 1 시그마의 2배이고 3 시그마 결과는 3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4 시그마, 5 시그마까지 계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PSD 또는 Power Spectral Density는 각 주파수에 대한 신호의 평균 에너지를 표현해 줍니다. RMS도 에너지라고 자주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표현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를 업무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PSD는 해당 진동 신호의 평균 에너지를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커브의 면적 루트는 총 가속도 값입니다. PSD 플러스의 XY축이 다 로그 플러스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커브 면적 구하는 방식이 일반식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식을 통해서 파이썬 또는 엑셀을 활용해서 PSD의 에너지 크기를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 랜덤 바이브레이션 규격은 밀 스탠더드 8108 스테이블 514.7에 나와 있는 PSD 규격인데요. 이러한 PSD 커브를 통해서 진동 크기 또는 GRMS를 엑셀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파이썬에서 계산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vertical 또는 수직 방향에 대한 GRMS 값을 이렇게 엑셀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좌우 방향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엑셀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후 방향 같은 경우도 문제 없이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엑셀을 활용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밀 스탠더드 810의 공식 명칭은 환경공학 고려 사양 및 실험 테스트입니다. 제품 수명 주기 동안 극한의 환경과 스트레스 사고를 견딜 수 있는 장비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실험 규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해당 규격에 대한 실험 항목은 화면과 같습니다. 구조 해석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514.8번이 진동이고요. 그리고 516.8번은 충격 실험입니다. 실험 방법과 내용은 규격 문서에 화면과 같이 친절하게 설명 나와 있기 때문에 업무의 참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충격 하중 조건 같은 경우 화면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치 또는 구조에 따라서 충격 조건도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하중 프로파일이 언제 쓰는지도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동을 방진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방진구인데요. 충격 하중, 환경, 조건 등에 따라서 다양한 방진구들이 있는데요. 본 영상과 같이 기본적으로 2가지의 방진구 타입이 있습니다. 액티브과 패시브 방진구인데요. 적용 방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방진구의 역할이 명확해지죠. 구조 외부 또는 내부에서 발생된 진동 에너지를 방진구가 흡수하면서 진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 설계자로서 이제 적절한 방진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방진구가 있는데 설계 또는 용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고, 근데 방진구가 기본적으로 3가지 방향에 대한 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화면에서 표시 드리지 않은 것은 각 방향에 대한 회전 방향과 관련된 강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총 6가지의 강성이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회전은 제외하고 각 방향에 대한 컴프레션, 롤, 쉐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성에 대한 내용은 업체, 그러니까 방진구를 생산 또는 개발한 업체에서 모델에 따라서 데이터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구조 해석에서는 방진구 모델을 그대로 사용은 가능합니다만 해석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선형 동적 해석에서는 방진구 모델이 아닌 스프링 커넥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솔리웍스 시뮬레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화면과 같이 스프링으로 대체한 후 스프링 강성을 입력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솔리웍스 시뮬레이션에서는 수평 방향에 대한 롤과 쉐어는 동일한 강성으로 적용되어 있는 점 솔리웍스 시뮬레이션의 현재 제한입니다. 하지만 3D Experience 시뮬리아에서는 화면과 같이 더 자세하게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각 방향 회전에 관련된 강성도 입력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동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 부품 간의 연결을 하기 위해서 볼트 또는 다른 커넥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솔리웍스 시뮬레이션에서는 보이는 바와 같이 여러 커넥터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다만 선형 동적 해석에서는 볼트 커넥터는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점 업무에 참조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3D Experience 시뮬리아에서는 다양한 커넥터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FEA 모델을 더 정확하게 구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3D Experience 시뮬리아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먼저 볼트를 적용합니다. 물론 볼트 강성 등을 고려해서 적용하는데 동일한 볼트 사이즈에도 해당 볼트 속성을 가진 볼트를 적용하려면 아무리 볼트 개수가 많아도 반복적인 업무를 몇 개의 마우스 클릭해서 자동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트 커넥터를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모델 기준으로 모달 해석을 간단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구조 하단부에 고정시키고 상단에 있는 4개의 홀에 리지 커넥터를 사용해서 연결합니다. 모달 해석 결과입니다. 결과가 서로 매우 유사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솔리웍스 시뮬레이션에서 진행했고요. 오른쪽은 3D Experience 시뮬리아에서 진행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결과를 보시면 주파수 또는 질량 참여율이 서로 매우 유사하게 나옵니다. 주파수뿐만 아니라 각 방향에 대한 질량 참여율도 매우 유사하게 결과를 얻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FEA 모델과 해석 조건이 서로 동일하게 적용을 했다면 아버커스로 하든 솔리웍스 시뮬레이션 내에서 하든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차 모드 결과입니다. 솔리웍스 시뮬레이션 또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서는 모달 해석이 선형 해석으로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선형 재질, 접촉 조건, 비선형 속성들이 적용 불가합니다. 그래서 선형 동적 해석을 진행할 때 해당 비선형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면 그림과 같이 모달 해석 1차 결과부터 구조 뚜껑과 본체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시뮬리아 아버커스에서는 모달 해석이 선형 해석이라고 하더라도 선형 속성에 해당되는 접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모달 해석에 접촉 조건 적용하게 되면 뚜껑과 본체와 접촉이 발생되면서 전체 구조 강성의 변경이 되어 1차 모드가 약 472Hz까지 올라갑니다. 컨택트 적용한 후 결과가 보이는 바와 같이 차이가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컨택트 조건이 구조 현상에 따라서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면과 같이 선형 동적 해석은 먼저 모달 해석 진행한 후 선형 동적 해석 진행하는 편입니다. 솔리웍스 시뮬레이션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동적 해석에서는 트랜지엔트, 하모닉, 랜덤, 그리고 응답 스펙트럼 해석이 가능합니다. 본 모델을 사용해서 모달 해석 진행한 후 충격 해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충격으로 인해서 모터의 충격 하중을 감소하기 위해서 방진구의 성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모터 장치는 무게 중심 기준으로 원격 질량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FEA 모델과 조건은 화면과 같이 간단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원격 질량도 적용하였고 구조 아래 부분에 고정시켰습니다. 바로 모달 해석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량 참여율 등을 여러 방법으로 확인하여 결과 검토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질량 참여율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또는 하고자 하는 진동 해석을 위해서 사전에 분석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충격 해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중은 밀 스탠더드 규격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half sign 기준으로 솔리웍스 시뮬레이션에 바로 적용하고요. 하중 방향은 수직 방향에 적용합니다. 충격 해석은 트랜지언트 해석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텝 타임과 인크리멘트 크기를 설정해야 하는데 잘못 입력하게 되면 우측 아래 그림과 같이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조에 스프링 연결되는 하단부와 윗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보면 스프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그림과 같이 구조의 충격 하중이 늦게 전달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충격 하중 40G로 인해서 전달되는 충격 크기도 약 45%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모터에 발생된 변이 결과입니다. 댐핑으로 인해서 변이가 작아지죠. 결과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D1과 D2가 해당 위치에 발생된 픽 변이 값이 화면과 같습니다. log decrement 방법으로 구조가 약 2.8%의 댐핑으로 응답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되는데요. 본 동적 해석을 진행했을 때 3%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조의 응답과 적용한 댐핑 값이 서로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모터의 변이 응답 결과입니다. 해당 T1과 T2에 대한 주파수는 약 16Hz 정도 나왔습니다. 바로 해당 16Hz가 구조의 3차 모드에 해당되며 구조가 예상대로 고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됩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된 진동 해석을 하게 되면 구조 평가가 충분할까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주로 필요 검토가 추가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필요 해석도 타임 도메인 그리고 프리퀀시 도메인이 있는데요. 필요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 이러한 용어들을 접하게 되는데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밀 스탠더드에 나와 있는 진동 해석은 선형 동적 해석입니다. 선형 동적 해석에서는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구조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응답 해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구조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팩터가 필요합니다. 구조의 특정 그리고 외력입니다. 이 두 가지 팩터가 합치게 되면 구조물의 응답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구조의 고유 주파수가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모달 해석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외부 하중은 타임 도메인 또는 프리퀀시 도메인 하중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격 하중은 타임 도메인 하중이고요. 하모닉 또는 PSD 등 하중은 프리퀀시 도메인 하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선형 동적 해석은 비선형 특성을 고려되지 않은 점 다시 업무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구조의 특성을 모달 해석에서 확인했습니다. 부품 간의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달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유 주파수가 달라지면 동적 해석에서 구조의 응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달 결과를 최대한 실제 모델을 모사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하는 점 다시 강조드립니다. 솔리웍스 시뮬레이션에서 다양한 커넥터들이 지원되어 있습니다만 선형 동적 해석에서는 볼트 커넥터가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해당 기능이
향후에 향상될 것으로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솔리웍스 시뮬레이션에 방진구 적용할 때 제한적인 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수평 방향의 강성이 동일한 값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만 이 해당 내용도 향후에 기능 향상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선형 동적 해석에서 결과 검증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log decrement 방법과 half power bandwidth가 주로 사용하는 편인데요. log decrement 방법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솔리웍스 시뮬레이션이 과소평가하는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석 조건이 문제가 없이 제대로 입력을 했다면 솔리웍스 시뮬레이션에 하든 아버커스에서 하든 그리고 NCS에서 하든 지원된 해석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 조건, 해석 모델 데이터 등 입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유저가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서 시스템에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 오차를 감소하기 위해서 입력 데이터 오차가 줄어야 합니다. 솔리웍스 시뮬레이션이 NAFEMS 벤치마킹 인증된 제품입니다. 솔리웍스 해당 내용이 솔리웍스 시뮬레이션 내에서 화면과 같이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ASME PTB라는 압력 용기 예제집이 있는데요. 예제집에서 해당 화면에 보이는 해당 문제를 참고로 계산하고 이 결과 값과 아버커스 해석 결과와 솔리웍스 시뮬레이션에서 진행한 결과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화면과 같이 서로 유사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조 해석뿐만 아니라 전체 수치 계산으로 얻은 결과들은 항상 근사한 해를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예상하면 안 되는 것은 업무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해석을 하여 어떠한 결과를 얻고 싶은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솔리웍스 시뮬레이션에서 다양한 해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비선형 해석 같은 경우 진행하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돌, 낙하 등 짧은 시간에 발생된 explicit 해석은 하이엔드 설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리웍스 시뮬레이션에서 지원되지 않거나 진행하기에 어려운 해석들이 3D Experience 시뮬리아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이썬 스크립트 또는 서브루틴을 이용해서 해석 범위를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을 더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점 업무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되거나 또는 구조 해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